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는 계란 한 판을 사려면 1억 달러짜리 지폐 수십 장이 필요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돈다발을 버렸죠. 왜냐하면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독일에서는 빵 한 덩이 값이 몇 시간 만에 2배로 뛰었고 사람들은 손수레에 돈을 가득 싣고 빵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모든 게 바로 돈을 마구 찍어낸 결과였죠. 가난한 나라들, 경제가 무너진 나라들을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돈 많이 찍어서 나눠주면 안 되나? 너무나 단순하고 명쾌한 해결책처럼 보이는데 왜 세계 어느 나라도 이 방법을 쓰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돈을 더 찍어낸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정부가 중앙은행을 통해 화폐를 발행하는 건데요. 이게 실물 지폐든 전자화폐든 결국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총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많아지니까 좋은 거 아니냐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경제학에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절대불변의 법칙이 있거든요. 물건은 그대로인데 돈만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물건값이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고 심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경제 대재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동네 빵집에 빵이 5개 있고 철수, 영희, 민수, 지훈, 수진이가 각각 5,000원씩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빵 한 개가 5,000원이니까 모두 빵 하나씩 살 수 있죠.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모두에게 5,000원씩 더 나눠줬습니다. 이제 다들 10,000원씩 가지게 됐는데 빵은 여전히 5개뿐이에요. 사람들은 당연히 빵을 2개씩 사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빵은 5개밖에 없으니 경쟁이 붙습니다. 빵집 주인은 이걸 보고 생각하는 겁니다. 손님들이 돈이 많네? 그럼 가격 올려도 되겠는데? 인간의 본성이 그렇거든요. 더 많은 이익을 원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결국 빵값은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라갑니다. 철수, 영희, 민수, 지훈, 수진이는 여전히 빵 한 개씩밖에 못 사요. 돈이 2배로 늘었는데도 살 수 있는 건 똑같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됐나요? 전혀 아니죠. 빵은 여전히 5개니까요. 빵집이 빵을 10개 만들 수 있을 때까지는 가격이 안정될 리가 없습니다. 그럼 빵집 주인은 돈을 더 많이 벌었으니 부자가 됐을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익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돈을 더 받았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모든 빵집들도 돈이 많아졌고 더 많은 밀가루를 사려고 경쟁하게 되죠. 그런데 밀은 밭에서 자라야 하고 밭은 한정돼 있습니다. 농부들이 갑자기 밀을 2배로 생산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결국 빵집들이 밀을 사려고 서로 경쟁하면서 밀값이 오르고 밀값이 오르니 빵집은 빵값을 또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악순환의 시작이에요. 결론은 명확합니다. 물건 생산량은 그대로인데 돈만 늘리면 물가만 오르고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겁니다. 10,000원으로 빵 2개를 살 수 없다면 그 10,000원의 실질 가치는 여전히 5,000원이나 다름없는 거죠. 이쯤 되면 설마 이렇게 멍청한 짓을 실제로 한 나라가 있을까 싶으시죠?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나라가 아니에요. 역사는 이런 실패 사례들로 가득합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920년대 독일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독일 제국은 무너졌고 새로운 정부인 바이마르 공화국이 들어섰죠. 전쟁으로 나라는 폐허가 됐고 설상가상으로 연합국은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독일에게 부과했습니다. 실업자는 넘쳐났고 정부 금고는 텅 비었어요. 배상금을 갚고 빚을 메우기 위해 정부는 무분별하게 돈을 찍어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죠. 1923년 11월이 되자 물가는 몇 시간마다 2배씩 뛰었습니다. 1923년 1월에 250마르크였던 빵 한 덩이가 11월에는 2천억 마르크가 됐어요. 사람들은 손수레에 돈다발을 가득 싣고 장을 보러 다녔고 월급을 받으면 곧바로 써야 했습니다. 몇 시간만 지나도 그 돈의 가치가 반토막 났거든요.
사람들의 저축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됐고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혼란이 결국 극단적 민족주의자의 등장으로 이어졌고 역사는 우리가 아는 비극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죠. 두 번째 사례는 2000년대 짐바브웨입니다. 짐바브웨는 원래 로디지아라는 이름의 백인 지배 국가였는데 1980년대 인종차별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짐바브웨가 탄생했습니다.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은 강력한 반식민주의자였고 백인 지주들의 땅을 몰수해서 흑인 농부들에게 나눠줬어요. 문제는 이 새로운 농부들 대부분이 농사 경험도 훈련도 부족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식량 생산이 급감했고 실업률은 치솟았죠. 경제는 엉망이 됐고 국제사회의 제재까지 더해지면서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부는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돈을 마구 찍어냈어요. 2008년이 되자 짐바브웨의 인플레이션율은 연 80.7%에 도달했습니다. 89.7 뒤에 0이 20개 붙는 숫자죠. 짐바브웨 달러는 완전히 쓰레기가 됐고 사람들은 계란 몇 개 사려고 돈다발 보따리를 들고 다녔습니다. 물가는 하루, 심지어 몇 시간 만에 2배로 뛰었어요. 결국 짐바브웨는 자국 화폐를 포기하고 미국 달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2016년 이후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예요.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많죠. 석유로 떼돈을 벌던 시절 베네수엘라는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2008년 이전 유가가 높을 때는 석유만 팔아도 돈이 쏟아졌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이 돈으로 산업을 키우거나 경제를 다각화하는 대신 국민들에게 엄청난 보조금을 퍼부었습니다. 사회주의 정부는 모든 산업을 국유화했고 민간 기업의 성장을 막았어요. 돈은 모두 보조금으로 나갔고 물가는 인위적으로 싸게 고정됐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했죠. 2008년 유가 폭락 전까지는요. 석유에만 의존하던 베네수엘라는 유가가 떨어지자 수입이 급감했습니다. 부패는 만연했고 민간 기업이 없으니 세금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어요. 경제는 무너졌지만 사회주의 정부는 보조금을 끊을 수 없었습니다. 끊으면 국민이 폭동을 일으킬 테니까요. 그래서 선택한 게 돈 찍어내기였죠.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시작됐고 베네수엘라 화폐는 휴지보다 못한 게 됐어요. 사람들은 길거리에 돈을 버렸습니다.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세계 최대 산유국이 이런 지경에 이른 거죠. 자원이 많다고 해서 경제가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이 세 나라만 이런 실수를 한 게 아닙니다.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등 수많은 나라들이 같은 길을 걸었고 모두 같은 결과를 맞았어요. 돈을 찍어내는 건 가난과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쉬운 방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지만 결국 더 큰 고통이 찾아오는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생산을 늘리지 않고 돈만 늘리면 물가만 오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돈으로 필요한 걸 사기 위해서죠. 그런데 세상에 빵이 딱 한 개밖에 없는데 내가 수십억 원을 가지고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더 심하게는 빵이 아예 없다면요? 돈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결국 돈 자체는 아무 쓸모가 없는 종이 조각이 되는 겁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외국 빚만 갚는 용도로 돈을 찍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것도 안 됩니다. 나라가 돈을 찍어내면 다른 나라들이 다 알아요. 경제 보고서, 환율 시장, 인플레이션 지표를 통해서 금방 들통이 나거든요. 새로 찍은 돈으로 외국 빚만 갚는다고 해도 결국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총량이 늘어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신뢰도가 무너지죠. 외국 채권자들은 가치 없는 돈으로 빚을 갚는 걸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장난감 돈을 받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 나라 화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경제적 평판이 추락하고 더 이상 돈을 빌릴 수도 없게 됩니다.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는 거죠. 그렇다면 올바른 해결책은 뭘까요? 답은 가치 창출입니다. 정부는 교육에 투자하고 인프라를 건설하고 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자원과 경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거죠. 공급이 많고 수요도 많으면 가격은 안정됩니다.
정부가 기업들의 생산을 지원하면 기업들은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게 되고 일자리가 생기죠. 제품도 많아집니다. 일자리를 얻은 사람들은 제품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고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의 가치를 알고 신중하게 소비하니까 낭비가 줄어들고 수요도 적절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판매자 입장에서도 수요가 많다고 해서 마음대로 가격을 올릴 수 없습니다. 제품이 흔하고 경쟁자가 많으니까요. 소비자들은 비싸면 다른 곳에서 사면 그만이거든요. 이렇게 선순환이 만들어지면 사람들은 행복해지고 나라는 번영하게 됩니다. 일본과 한국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성공한 나라들입니다. 두 나라 모두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했지만 교육과 기술, 산업에 투자하면서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죠. 돈을 찍어내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낸 겁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기업들이 경쟁하면서 혁신하고 정부가 이를 적절히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결론적으로 돈을 마구 찍어내는 건 경제를 살리는 해결책이 아니라 경제를 죽이는 독약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문제를 덮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더 큰 재앙을 부르죠. 독일, 짐바브웨, 베네수엘라의 사례가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진짜 해법은 생산을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사람들이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돈은 그저 교환의 수단일 뿐이에요. 진짜 부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물건과 서비스, 그리고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이게 바로 경제의 진실이고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교훈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다면 다른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주제의 영상도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